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불과 3개월 초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 강고입니다. 중국에서 운명을 읽는 자라 불리며 30년간 단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는 왕이춘. 그의 기록 속에서 한국, 중국, 북한의 미래를 뒤집을 대사건이 드러났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1년 일본 대지진, 2020년 팬데믹, 모두 그가 수십 년 전부터 경고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작년, 중국 부동산 붕괴까지 그는 내일 먼저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심지어 한국의 예언가들까지 모두 같은 시기를 지목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2025년 12월 한반도,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동구가 삼국의 운명이 갈라질 것이다. 왕이춘은 특히 올해 12월 20일부터 27일 사이 한국 하늘에 백색의 비가 내릴 것이라 했습니다. 산증이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이미 징조는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이상 움직임, 중국 경제 붕괴, 한국 정치 혼란. 여러분, 왕이춘만 이런 경고를 한 게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목격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팬데믹, 전쟁, 경제 붕괴,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고되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미국의 티모시 딕스는 3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에 큰 흔들림이 온다.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있을 것이다. 그의 말대로 지금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바닥을 쳤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지산 주간 화산 활동이 급증하고 있자 지난달에만 규모 4.0 이상 지진이 1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로빈 블록이라는 예언가를 아시나요? 그녀는 작년 말 이런 비전을 봤습니다. 한반도에 신의 손길이 닿을 것이다. 그것은 파기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놀랍게도 그녀가 이 말을 한 직후 한국 정치계에는 전례 없는 벼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고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치아밍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지역을 통해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올해 겨울, 동북아 삼국이 운명의 교차점에 선다. 그 시작은 한국이 될 것이다. 그가 말한 운명의 교차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가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올해 12월. 그런데 여기에 왕이춘이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예언자들과 달랐습니다. 왕이춘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를 연구합니다. 5000년 중국 역사의 패턴을 분석하고 주역의 64개를 통해 미래를 읽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그는 과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본 12월의 한국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문명의 절안점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모든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갑작스럽게 군사훈련에 감화했고 중국은 경제 위기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자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를 가리킨다는 것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거대한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왕이춘은 말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모여 필연이 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그가 본 미래는 두렵지만 동시에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춘이 다른 예언자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읽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의 작은 철학관에서 30년 동안 조용히 미래를 읽어온 이 노인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찾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61세의 이 철학자가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번 12월 예측이 그 어떤 예언보다 구체적이고 충격적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한국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지도 말이죠. 베이징 후통 골목 깊숙한 곳에 작은 철학관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는 이곳을 찾아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들 중에는 기업 총수도 있고 정치인도 있으며 심지어 외국 대사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춘. 61세의 왕이춘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죠. 바른 아이들이 놀 때 그는 지역을 읽었습니다. 10살에 이미 64개를 모두 외웠고
20살에는 중국 고전을 성nhập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건 단순한 암기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왕이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저 역사의 패턴을 읽을 뿐입니다. 그에게 미래는 신비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수천 년 반복되어 온 인류 문명의 리듬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되 역사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그의 철학관을 찾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놀랍습니다. 작년에는 유럽의 한 국가 원수가 극비리에 방문했고 올해 초에는 실리콘밸리의 거물 기업가라 다녀왔습니다. 그들이 왕이춘에게 묻는 질문은 한결 같습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왕이춘이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될지, 결혼을 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 보는 것은 운명의 흐름입니다. 국가의 흥망, 시대의 전환, 인류의 진화. 그래서 그의 예측은 더 무겁고 더 정확합니다. 30년 전 그는 처음으로 큰 예측을 했습니다. 10년 안에 소련이 사라질 것이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그의 명성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금융위기, 아랍의 봄, 브렉시트 모두 그가 미리 본 미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올해 초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곧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석 달 전 그는 충격적인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중국, 북한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왕이춘은 역사를 하나의 수레바퀴로 봅니다. 그 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갑니다. 지금 그 바퀴가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본 중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왕이춘이 중국 역사를 설명할 때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거대한 수레바퀴. 이 바퀴는 5,000년 동안 같은 길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한 나라가 통일했다가 무너졌고 당나라가 일어났다가 분열됐으며 송나라와 원나라, 명나라와 청나라도 모두 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통일과 분열, 번영과 몰락. 이것이 중국의 숙명입니다. 지금 중국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왕이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수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바퀴는 경제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있다는 소식에 헝다그룹의 파산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의 부채는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렀고 청년 실업률은 공식 발표조차 중단될 정도입니다. 두 번째 바퀴는 정치적 균열입니다. 베이징의 중앙정부는 여전히 강해 보이지만 내부는 다릅니다. 강동성은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신장과 티베트에서는 저항이 커지고 있으며 동북 삼성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왕이춘은 이것을 조용한 분열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하나지만 속으로는 이미 갈라진 상태. 그가 가장 충격적으로 예측한 것은 이것입니다. 5년 안에 중국은 5개의 지역으로 나뉠 것이다. 남부 경제권, 서부 자원권, 동북 산업권, 중원 농업권, 그리고 베이징 정치권. 각 지역은 독자적인 정부를 갖게 될 것이고 내순환 연방 형태로 연결될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입니다. 이미 징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선절의 부유층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지방 군부들이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으며 인민의 반군 내부에서도 파벌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왕이춘은 말합니다. 역사상 모든 중국 왕조는 경제 위기로 시작해 군사 분열로 끝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한국에 중요할까요? 중국이 약해지면 한반도 정세는 완전히 바뀝니다. 북한은 최대 호응국에 있게 되고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혼란도 예상됩니다. 수백만 난민이 압록강을 넘을 수 있고 핵무기 통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왕이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중국의 분열은 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있다. 그가 말하는 12월의 백색의 비도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왕이춘은 미국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봅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말입니다. 왕이춘이 미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곧 미국의 전례 없는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이 인물을 제2의 트럼프라고 부르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트럼프는 시작이었습니다. 진짜는 유제 옵니다. 왕이춘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트럼프의 대중적 호소력을 갖고 있지만 훨씬 더 치밀하고 전략적입니다. 트럼프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면 이 사람은 계산된 움직임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이 인물은 워싱턴 정치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다루는 법을 알고 관료들을 움직이는 법을 압니다. 둘째,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습니다. 중국의 약점이 무엇인지, 유럽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시아 동맹국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왕이춘은 이 지도자가 내년 중반쯤 급부상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태평양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빈자리를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미 신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아시아 동맹 강화법이 논의되고 있고 펜타곤은 태평양 함대를 대폭 증강하고 있으며 새로운 군사 기지들이 필리핀과 베트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더 강력한 안보 보장을 받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부담을 져야 합니다. 왕이춘은 경고합니다. 미국의 새 지도자는 공짜는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동맹에는 대가 다 따를 것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지금의 3배가 될 수 있고 한국군의 역할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도 미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되면서 독자적인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춘은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혼란의 시대에는 가난 동맹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중국이 분열하고 북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한국의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중국의 붕괴, 미국의 부상, 그리고 한반도의 격변, 왕이춘은 이 세 가지가 올해 12월에 충돌한다고 봅니다. 그 충돌의 현장이 바로 흥국입니다. 그렇다면 12월에 흥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왕이춘이 말한 백색의 빔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그 충격적인 예측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왕이춘이 한국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는 잠시 침묵합니다. 마치 너무 큰 비밀을 안고 있는 사람처럼 12월 20일부터 27일 사이 한국 하늘에서 백색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날씨를 묻는 줄 알았습니다. 눈이 올 거냐고. 하지만 왕이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맞지만 물이나 눈이 아닙니다. 그는 지역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늘이 백색으로 올 때 땅은 새롭게 태어난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끝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덧붙였을 뿐입니다. 전 국민이 동시에 목격하고 동시에 충격받을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지만 왕이춘은 바로 했습니다. 미래를 너무 자세히 말하면 미래가 바뀝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를 완전히 둘로 나눌 만큼 중대한 일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왕이춘이 이 사건을 지기가 않은 절안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는 고통스러운 변태를 겪습니다. 한국이 겪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백색의 비가 한국인들에게 각성의 순간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각성하게 될까요? 왕이춘은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잊고 있던 정체성, 잠들어 있던 힘, 그리고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전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보세요.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폭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둘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2월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왕이춘의 분석입니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백색의 비는 정화의 비입니다. 낡은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동시에 준비하라고도 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왕이춘은 한 가지 더 암시했습니다. 이 백색의 비가 내린 직후 북쪽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남쪽의 각성이 북쪽의 붕괴를 축발할 것입니다.
38선 너머에서는 이미 불안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왕이 친히 본 북한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왕이 친히 북한에 사명할 때 쓴 피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삼키는 뱀, 그는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라 했습니다. 북한의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왕이 춘의 예측은 명확했습니다. 근분의 권력 다툼이 곧 폭발한다는 것, 강행의 엘리트들과 지방 군벌들 사이의 갈등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고위 잔성들의 갑작스러운 숙청, 지방에서의 식량 폭동 소문,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 왕이 춘은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습니다. 한국에 백색의 비가 내린 직후 북한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이 검은 연기는 내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이 그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내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굶주린 군대는 오래 싸우지 못합니다. 한 달, 길어야 2달이면 승부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는 누가 통제할 것인가? 난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왕이 친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절망의 도박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가장 위험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 예측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침일 수도 있고 핵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희망도 이야기합니다. 혼란 속에서 기회가 태어납니다. 북한의 붕괴는 한반도 통일의 물에 열 것입니다. 단, 그 과정이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설을 받았습니다. 왕이 춘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경제적 준비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70년 동안 갈라져 있던 형제를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는 또한 국제사회의 역할도 언급했습니다. 이 일은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가 개입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의 사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먼저 각성하고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내부의 균열은 날마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양 시민들조차 체제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화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왕이 춘은 그것을 대전환이라 부릅니다. 한국의 백색의 비, 북한의 내부 붕괴, 중국의 분열, 미국의 부산, 이 모든 것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무엇이 탄생할까요? 이 네 가지 변화의 실이 하나로 엮이는 순간 동아시아 전체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왕이 춘은 지도를 펼쳐놓고 북아시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일어날 일은 단순한 정치 변화가 아닙니다. 문명사적 대전환입니다. 그가 말하는 4개의 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5조각 분열, 미국 새 지도자의 태평양 잔화, 한국의 12월 백색의 비, 그리고 북한의 내부 전쟁. 이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봄이 노래 아시죠? 하나가 쓰러지면 모든 것이 쓰러집니다. 왕이 춘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먼저 12월의 한국의 각성이 시작점입니다. 백색의 비가 내린 후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의식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입니다. 남쪽의 변화를 목격한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근본의 개혁파와 보수파의 충돌이 시작되고 이는 곧 전면적 내전으로 번집니다. 평양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한반도 통일의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연쇄 반응입니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잃은 중국은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이미 경제 위기로 흔들리던 중앙정부는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각 지역이 국제 생존에 모색하면서 5천년 중화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개입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이 혼란의 기회로 봅니다. 태평양 전체를 미국의 호수로 만들려는 야심찬 기획이 수행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계획의 핵심 파트너가 되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왕이 춘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승국일까요? 왕이 춘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
문화적 소프트 파워, 민주주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을 극복한 경험.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새 시대의 리더로 만들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미래상도 제시했습니다. 2026년까지 한반도는 사실상 통일 과정에 들어갑니다. 2027년까지 한국은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을 추월하고, 문화적으로는 전 세계를 선도하며, 정신적으로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왕이 추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이루고 기술과 인간성이 균형을 찾으며 개인과 공동체가 상생하는 문명, 그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한국인들이 이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왕위친이 본 미래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예언으로 끝날지는 곧 판명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백색의 비를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왕이 추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보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가능성입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리고 12월에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우리 모두가 역사의 증인이 될 그날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중국 최고의 예언자 류민이 2024년 말 임종 직전 70년 신념을 완전히 뒤집으며 남긴 마지막 요언입니다. 그는 평생 500개가 넘는 예언을 남겼고 그중 92%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부상,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모두 정확히 예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앞두고 3일 밤낮을 통곡하며 남긴 충격적인 예언. 인류의 구원자는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나타난다. 2025년 10월부터 본격화되는 대혼란 속에서 오직 한국만이 새로운 시대의 등불이 될 것이다. 이미 중국, 일본, 대만의 영적 지도자 300만 명이 이 예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예언한 각성의 징조가 바로 지금 2025년 10월에 한국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상한 꿈을 꾸셨거나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을 느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류민은 이것을 저온의 깨어남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지점, 물과 불이 만나는 땅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순간입니다. 왜 사피의 승국인가? 왜 2025년 10월인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번 달부터 시작되어 앞으로 10년간 한국이 맞이할 전례 없는 변화의 실체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류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지혜라 불렸던 이 인물은 50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예언으로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새벽마다 그를 찾아왔고 사마이의 거부들은 그의 한마디에 수십억을 움직였습니다. 류민은 중국의 경제 기적을 20년 전에 예견했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자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며 다른 모든 나라는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바퀴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의 시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작은 반도국가, 중국의 그림자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변방으로 여겼습니다.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죠. 한국의 운명은 중국이 결정한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숨쉬고 있다. 그의 제자 800명은 이 가르침을 금고옥조처럼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주말 사삼을 되뇌었고 중국이 곧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유민 자신도 이 신념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아니, 작년 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류민은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산 기슭의 작은 암자, 그곳에서 그는 100일 동안 반식하며 영상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시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부러운 유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진짜 미래는 우리가 무시했던 그곳에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반도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다. 바로 여기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 한국이다. 내가 변방이라 불렀던 이 작은 땅이 세계를 구원할 열쇠를 쥐고 있다. 제자들은 경악했습니다. 50년 신념을 하루아침에 뒤집다니. 어떤 이는 스승이 노망났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병에 걸렸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뉴민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내가 본 것을 너희도 언젠가 보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일어날 일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인류 역사의 완전한 전환점이다. 그는 남은 생의 마지막 6개월을 오직 이 새로운 예언을 정리하는 데 바쳤습니다. 매일 밤 그는 환상 속에서 본 한국의 미래를 기록했습니다. 퇴근 문양의 하늘을 밟는 환상, 한강 무료 황금빛으로 빛나는 광경, 그리고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세계를 이끄는 모습까지. 제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죠. 중국이 씨앗이었다면 한국은 꽃이다. 우리는 시작이었지만 그들이 완성이 될 것이다. 임종 직전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라. 진정한 중심은 지도 위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는다. 영혼의 순수함과 사명의 무게로 결정된다. 한국이 바로 그 증거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뉴민을 이토록 변화시켰을까요? 평생의 신념을 버리고 한국을 인류의 희망이라 부르게 만든 그 환상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산속에서 경험한 놀라운 영적 각성의 순간으로 함께 들어봐 보겠습니다. 산소 암자에서 유민이 겪은 일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이었자. 유민은 원래 미래를 읽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속에서 본 일들이 현실이 되곤 했고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환상은 늘 중국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베이징의 번영, 상하이의 발전, 중국 대륙의 부상, 그것이 그가 아는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여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중에 보이는 환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중국 너머의 무언가가 계속 그를 부르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동쪽 바다 건너편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 같은 것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은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놀라운 광경에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아시아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 중심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바로 그곳이 모든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뉴민은 자문했습니다.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는 더 깊은 답을 찾기 위해 산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100일간의 단식 명상 중 47일째 되는 날, 뉴민의 영혼은 육지를 벗어났습니다. 그는 시공간을 초월해 한반도 상공을 날았습니다. 그때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백은 문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서해에서 동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죠. 음과 양이 춤추듯 어우러지며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뉴민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우주의 균형점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곳, 물질과 정신이 하나가 되는 곳이었죠. 매일 밤 그는 한국으로 영적 여행을 떠났습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한강이 금빛으로 흐르는 모습, 설악산에서 피어나는 무지갯빛 연꽃, 제주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청룡의 형상까지 모든 환상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였죠. 뉴민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평생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던 것은 큰 그림의 일부만 본 것이었다. 중국은 씨앗을 심는 역할이었고 한국은 그 씨앗이 꽃피는 정원이다. 그의 새로운 확신은 추측이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한 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의심해도, 세상이 비웃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 한국에서 시작될 새로운 시대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나는 단지 그 메신저일 뿐이다. 하지만 유민의 예언은 단순한 영적 체험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대 물언과 천문학적 징조들을 연구하며 자신의 환상을 검증했는데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류민은 반지 환상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풍수지리학의 대가였으며 고대 문헌 해석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이 더욱 무게를 지니는 것이죠. 영적 치암 후 류민은 곧바로 서자로 향했습니다. 수천 권의 고서들 속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환상으로 본 것들이 고대 예언서들과 정확히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당나라 시대에 쓰인 추배도를 펼쳤습니다. 60개의 그림으로 된 이 예언서는 중국의 미래를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그림이 이상했습니다. 용이 동쪽 바다를 건너 작은 땅으로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땅의 형태가 한반도와 똑같았습니다. 긋는 탑피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나라다 씨를 뿌리나 작은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류민은 평생 이것을 중국 내부의 이야기로 해석했었죠. 하지만 유죄는 발랐습니다. 큰 나라는 중국, 작은 땅은 한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배글은 한국의 고대 예언서에서 나왔습니다. 류민은 처음으로 정감록과 겹암유록을 구해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문으로 쓰여 있어 해석에는 문제가 없었죠. 겹암유록의 한 구절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구물의 형상이 땅에 새겨진 곳, 그곳에서 진인이 나타나리다. 류민은 한국 지도를 펼쳐놓고 산맥과 강줄기를 따라 선을 그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완벽한 구의 문양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두대간이 활의 몸칠에 한강과 낙동강이 활시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점은 정확히 충청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지점이었죠. 류민은 전율했습니다. 자신이 환상에서 본 빛을 솟아오르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발견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류민의 수석 제자 왕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승님의 새로운 주장을 반박하려 했으나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다. 수천 년 전 선인들이 이미 한국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류민은 천문학적 계산도 더했습니다. 2025년 10월, 바로 지금 푸성과 해완성이 특별한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배치는 800년에 한 번 일어나는데 과거 이런 때마다 인류사의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에너지가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풍수적으로도 한국은 특별했습니다. 대륙의 기온이 백두산을 풍해 들어와 한반도 전체를 순환한 뒤 제주도를 풍해 정화되어 다시 세계로 퍼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류민은 이것을 지구의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연구 결과가 하나로 수렴되었습니다. 동서양의 고대 예안, 천문학적 징조, 풍수지 이학적 특성, 그리고 그의 영적 체험까지 모든 것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늘이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한 계획이다. 한국은 건방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다. 나는 이제야 진수를 본 것이다. 류민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72시간 전, 그는 제자들의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곧 떠난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이 있다. 독방의 사자가 깨어났다. 첫 번째 혼란이 이미 시작되었다. 제자들의 얼굴이 천백해졌습니다. 류민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10년, 인류는 역사상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가 말한 첫 번째 혼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나 정치적 갈등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 자체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재앙의 시작이다. 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방의 사자와 서방의 매가 충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 대립이 아닙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한쪽은 힘으로, 다른 쪽은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 사이에서 작은 나라들은 줄을 서야 합니다. 평화 조약은 중이 두각이 될 것이다. 동맹은 하룻밤 사이에 깨질 것이다. 인간의 탐욕과 증오가 극에 달할 것이다. 류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어떤 현인도 이 갈등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부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어둠이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신이 되고 권력이 진리가 되는 시대, 그것이 첫 번째 혼란입니다. 두 번째 혼란은 더 무섭습니다. 검은 안개가 대륙을 덮을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인 동시의 저주입니다. 몸을 병되게 하고 마음을 미치게 합니다. 과학자들이 백신을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질적 병이 아니라 영적 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웃이 적이 되고 친구가 감시자가 될 것이다. 거리는 텅 비고 집은 감옥이 될 것이다. 뉴민의 예언은 섬뜩했습니다. 이 안개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순수한 영혼뿐입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권력을 탐하지 않으며 사랑을 잃지 않은 사람들, 그들만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혼란이 가장 파괴적입니다. 하늘의 불이라 불리짐은 실제로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입니다. 사람들은 차이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바른 생각, 바른 믿음, 다른 모습을 가진 이들을 적으로 봅니다. 가족이 갈라지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오직 나만 살면 분들은 극단적 이기주의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것은 핵폭탄보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민이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하라. 세력은 가장 어두운 밤 끝에 온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에 샛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에 보아라. 캄캄한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지 않는 것. 구원자도 그럴 것이다.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바로 그때 나타날 것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이미 이 땅에 있다. 한국 어딘가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온 세계가 그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나의 새벽. 유민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글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유민이 떠난 후 그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마음은 텅 비어있는 느낌 말입니다. 거리에는 고급 자동차가 넘쳐나고 집집마다 최신 가전제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눈빛이 죽어 있습니다. 유민은 이것을 영적 가뭄이라고 불렀습니다. 배는 부르되 영혼은 굶주린다. 주머니는 무겁되 마음은 가렵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다. 그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꿈도 사치라고 말합니다. 노인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한숨만 쉽니다. 중년들은 하루하루 버티기에 급급합니다. 모두가 살아있지만 아무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진실과 거짓의 관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유민은 이것을 혼돈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뉴스를 봐도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말도 서로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인터넷에는 증오가 넘칩니다. 댓글창은 전쟁터가 되었고 메신저는 노머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웃사라를 미워하고 바른 지역을 경멸하며 다른 세대를 조롱합니다. 분노가 이상이 되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고 증오가 사람을 삼킨다. 사람들은 독을 꿀이라 믿고 마신다. 유민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간극은 넓어만 갑니다. 강남과 간보, 수도권과 지방,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든 것이 둘로 나뉘어 싸웁니다. 중간은 사라지고 극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유민은 희망도 함께 남겼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출산의 진통과 같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너희는 선택받았다. 고통도 크겠지만 영광도 클 것이다. 지금의 시련은 너희를 저하시키는 불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영적 체험을 합니다. 꿈에서 미래를 보고 직감으로 위험을 피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자기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작은 친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돕고 적을 용서하며 욕심에 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소수지만 어둠 속의 촛불처럼 빛납니다. 유민은 말했습니다. 9월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가짜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증오를 버리고 사람을 택하는 순간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성공보다 행복을, 경쟁보다 흉욕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다가올 구원자를 맞을 준비입니다.
깨끗한 그릇만이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다.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구원자가 올 때 그래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준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그 작은 마을에서는 이미 특별한 기운이 감돕니다. 노인들은 말합니다. 뭔가 다르다. 공기가 다르고 물이 다르며 사람들의 눈빛이 다르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 소백산 자락의 작은 마을, 유민이 물과 불이 만나는 곳이라 부른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최근 들어 이상한 현상들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마을에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요.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마을 이장의 증언입니다. 유민은 구원자가 나타날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혼란의 시대가 10년째 되는 해, 북방의 사자와 서방의 매가 최후의 대결을 벌일 때, 그때 그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초능력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며 권력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난하지만 만족하고 약하지만 굳건하며 조용하지만 깊은 사람입니다. 그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의 눈을 보라. 아이처럼 맑으면서도 현자처럼 깊다. 그의 말을 들어라. 단순하면서도 진리를 담고 있다. 유민의 기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울지 않는 아기였고 다투지 않는 아이였으며 욕심내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고 다친 마음을 열며 죽은 희망을 되살립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기적이다. 유민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자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함께하라. 새로운 교리도 복잡한 철학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메시지가 세계를 뒤흔들 것입니다. 증오에 지친 사람들이 사람을 배우고 복수에 논만 사람들이 용서를 택하며 고립된 사람들이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그는 종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종교의 벽에 함읍니다.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무신론자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교가 아닌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동양과 수양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 과학과 영성이 조화를 이룬다. 그는 걸어다니는 태극이다. 유민의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그의 지도는 조용할 것입니다. 언론이 먼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권력자들도 모릅니다. 평범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먼저 그를 발견합니다. 입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이 10사람에게, 10사람이 100사람에게, 100사람이 1000사람에게 그렇게 빛은 퍼져나간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시작하지만 곧 아시아 전체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언어가 달라도 이해하고 문화가 달라도 공감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득권자들,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 분열을 주장하는 자들, 그들은 그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폭력에는 평화로, 거짓에는 진실로, 증오에는 사랑으로. 그것이 그의 무기다. 유민은 확신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더 큰 빛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억하라. 구원자는 왕이 되려오지 않는다. 종이 되려온다. 그를 따르려면 너희도 줌이 되어야 한다. 서로를 섬기는 종 유민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선택의 시간입니다. 유민의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는 시작되었고 구원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최근 경험한 영적 체험이나 특별한 꿈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욱 깨어나야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가올 변화의 징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새벽에 촛별이 뜨듯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희망의 불씨입니다. 함께 빛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